네,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 두 번째 그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뭘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잠깐만요. 오늘 시그널 뮤직이 없이 해야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어폰은 왜 꽂고 있죠? 이어폰으로 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미리 켜놨어야지 되는데 이걸 미리 켜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두 번째 생방송인데요. 오늘 제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도 어제 똑같은 환경인데 오늘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소리 괜찮습니까? 오디오 이거 꺼놓고요. 소리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9시 라이브 좋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안 되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부터 아무런 음악 시그널 없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가 테러 그룹을 군사 공격하면서 그 군사 계획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업용 메신저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채팅방에까지 기자를 실수로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기자가 채팅 내용 전체를 공개했고 지금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총책임자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채팅방 2인자와 마찬가지인 국방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을 아닌데요. 제가 지금 다른 이걸 쓰니까 전혀 전쟁 논의와 상관이 없었다고 국방장관이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에 교훈을 얻었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면서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정윤서 한인 콜롬비아 대학교 3학년생이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을 고소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임에도 추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의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서 루이지아나주에 건설되는 최첨단 제철소에 58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4월 2일 발표될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 신뢰도가 몇 년 사이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내려가면 투자와 채용,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부와 사법부의 이민자 추방 절차 다툼은 이어집니다. 법무부는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건에 대한 연방판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자들이 과거 미국이 나치를 미국에서 내쫓을 때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도 행정부의 테슬라 구하기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FBI는 테슬라 자동차 공격을 테러로 규정짓고 수사하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우 전 국장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와 의견 갈등으로 결국 사임했습니다. 사임한 우 전 국장은 우정국 출신이 아닌 물류회사 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우 전 국장이 된 사람입니다. 캐나다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 여행주의보를 발동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 오늘의 미국 두 번째 오늘 라이브 방송이고요. 헤드라인에서 중간중간 음악이 없어서 조금 혼돈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왜 집이 이사 가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잘 단장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모든 아직까지 제가 이 생방송할 때 자료를 삽입하고 하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는 자료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뒤에 다시 편집을 해서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첩보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국 뉴스가 이제 번역을 한 것을 봤을 때는 그저 굉장히 좀 단조롭다. 그리고 뭔가 큰일 같긴 한데 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3월 15일에 미국이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완전한 군사작전입니다. 53명 이상이 사망한 그런 군사작전이죠. 그 군사작전을 18명이 공유를 하면서, 이거 필요 없겠네요. 18명이 공유를 하면서 실수로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잡지 애틀란틱의 기자면서 편집국장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실수로 초대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대화방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죠. 군사기밀 작전을 3월 11일부터 군사 공격을 하는 15일까지 이 기자까지 들어갔는데, 이 기자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죠. 18명이 초대된 시그널이라는 채팅방입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가 조금 약간 보안이 다른 것보단 좋다고 해요.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이 전쟁 계획을 얘기를 할 때 이 같은 것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채팅방을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월츠라는 백악관,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들었고, 여기에는 부통령, 국방장관, 그리고 뭐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 지금 그 청문회에서 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잡지 애틀란틱의 편집장인 저널리스트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 실수로 초대가 됐습니다.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는요,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한데 이상하다. 이게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정부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 오랫동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군사 기밀을 얘기를 하는데 국가안보국장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안보국장이 나를 대화방에 초대를 했다고? 요즘은 기자들도 너무 조심을 합니다. 이거 뭔가 함정에 걸려든 게 아니야? 나를 골탕 먹이려는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제 기자의 호기심과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대에 응했어요. 초대에 응하고,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통 저널리스트들을 싫어하는데 함정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래도 봐야지. 어쩌면 국가안보국장이 나와 여러 가지 이란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멘에 미국 국가가 폭탄을 떨어뜨리기 2시간 전에 그걸 알았고, 이것으로서 다 확인을 했는데 3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내용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갈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서 엄청나게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 문제가 군사 계획에 관한 거고, 세계 최고의 슈퍼 군사 강대국 미국에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같은 실수를 했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심각한 국가안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스파이법 위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18명이 자신들이 국가안보국장이 언론인을 초대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어제 3월 14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잡지 애틀란틱에 그 자세하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메신저니까 딱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 무슨 말 한 것까지 다 써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유럽에서 본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유럽인에 대한 경멸이 있었고요. 부통령과 국방장관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이 뭐 후티 반군에 대해서 뭘 알겠어? 몰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바이든이 잘못했다고 하면 돼. 넘버 원. 넘버 투. 이란이 지원한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그리고 강경해 보여야 돼. 무조건 빨리 쳐야지 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게 사실은 긴 설명이 돼야지 됩니다. 왜 이런 군사 공격이 일어났는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에 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예멘의 후티 반군은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자,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제 지정학적으로나 무슨 뭐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어떠한 상업, 배 같은 거 많이 공격하고 했잖아요. 왜 그걸 가자 지구에 감옥처럼 가둬놓고 사람들을 숨지게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후티 반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 후티 반군이 우리에겐 테러리스트고 적이하고 강력하게 바이든이 실패한 걸 우리가 단속하겠어. 하던 도중에 3월 11일에 이 같은 채팅방이 만들어져서 15일 공격할 때까지 채팅방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쭉 봤더니 72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이 기자는 JG라고만 했습니다. 제프리 골드버그니까요. 나머지 사람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누구누구 너무너무 자세해요. 이건 국방장관이 나중에 한국을 이번에 싹 빼고 아시아 순방했잖아요. 그 하와이에서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백악관에서도 이미 거짓말이 아닌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된다 하는 모든 내용들이 쭉 나왔고 3월 14일이 되니까 상황이 너무 기이해지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론 공격해라 하는 총체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그때 이제 부통령은 미시건주에 있었는데 나는 왜 우리가 유럽을 구해야지 되지? 왜냐하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때 파나마가 아니라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중요한 수로 그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후티 반군을 공격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JD 벤스가 미시건에서 아니 왜 우리가 유럽을 보호해줘야지 되지? 그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 그런 무역은 40%가 유럽이고 미국은 3%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왜 해줘야지 돼?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아이 글쎄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느냐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스라엘 편이고 후티 반군에는 반대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야 후티 반군이 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두 가지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 바이든이 실패했다. 주장. 두 번째, 이란이 자금을 지원한다. 빨리 해야지 돼. 공격을. 지금 빨리. 아니면 우유부단해 보여. 하니까 부통령도 그래. 지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자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설마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를 그런데 초대를 해서 이런 내용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논리 구조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거 아무래도 진짜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가짜라면 그 통찰력이 너무 수준이 높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공격날입니다. 3월 15일. 정말 이야기가 기괴했는데 본인이 기괴한 그 내용을 이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애틀란틱의 편집장은 거기에 이제 군인들의 안전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괴했다는 내용만 얘기를 하고 예멘 폭발 시간 딱 본인은 2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정말 사실일까?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일까? 하면서 무슨 마켓에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사실이라면 지금 폭발이 이루어질 텐데 하고 뉴스를 막 검색을 하니까 정말로 폭격을 한 거예요. 후티 반군을. 폭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그널 이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좋은 시작이야. 이모티콘으로 막 좋다 하는 멋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고는 이제 막 53명 정도가 숨졌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15일이 일요일이 아니었는가 봐요.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요일에 This Week의 ABC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딱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머 나를 초대한 그 대화방 시그널 이게 진짜네? 그리고 아무도 내가 거기에 있었는지 이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네? 하고 본인이 이제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네?
하면서 어제 이 사람이 애틀란틱의 이 모든 내용을 굉장히 긴 내용을 제가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사실이라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분이 이제 애틀란틱의 이 긴 내용을 쓰고 나서 이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다른 국방장관 등등에게도 연락을 했답니다. 왜 나를 초대했지? 실수로 초대를 했겠죠.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았는가? 몰랐는가? 왜 민감한데 시그널이라는 걸 쓰는가? 왜냐하면 이런 정도는 이 국가에서 써야지 되는 뭐 S자로 시작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시간 뒤에야 국가안보국의 그 대변인에게 답장을 받았는데 그 메시지 진짜다. 실수로 이 제프리 골드버그의 전화번호가 거기에 들어가서 초대된 거다. 라고 이제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프리 골드버그. 근데 그 이후에도 국방장관은 저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거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군사 플랜 같은 것을 시그널 같은 데다가 안 놓는다. 이게 국방장관의 얘기인 겁니다. Deceitful and highly discredited so-called journalist who's made a profession of peddling hoaxes time and time again to include I don't know. 그래서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는 뒤집혔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무슨 딸의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스케줄 등등 같은 것을 개인 이메일을 썼다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딸과 사위는 백악관에서 일하면서도 개인 이메일을 쓰긴 했지만 이번은 내용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테러리스트 그룹,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그 공격 작전을 시그널이라는 우리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그런 채팅방에서 다 했었다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앱을 쓰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무슨 스케줄이나 이런 걸 쓰지 군사작전을 무기를 뭐를 사용할 것이며 타이밍이 뭐고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다 사진으로도 캡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정보를 처리하는 스파이법 그 밖에도 몇 가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이 같은 공격을 하는데 민간인이 쓰는 시그널이라는 그것을 쓴다는 것은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그 대화방은 정부가 기밀을 공유하는데 승인된 앱이 아니다. 정부는 SCIF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거기서만 이런 문제를 소통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것으로 이거를 시그널은 쓰니까 다 해킹을 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 쭉 군사작전이잖아요. 이건 기록으로 남아야지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메시지는 일주일 뒤에, 어떤 거는 4주일 뒤에 사라지게 설정을 했답니다. 이것도 역시 연방기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자를 추가하면서 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 끝까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에서는 그 밖에 이제 많은 다른 매체들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이제 미국도 폭격을 했고 이 예멘의 반군, 후티 반군도 이제 뭐 미국 배가 갈 때도 막 그 홍해에서 서로 싸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군사작전을 홍해에서 그 후티 반군을 향해서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 폭격이 후티 반군을 뒤로 물리치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라든가 그럼 그 뒤에 이게 후티 반군이 이란이 지지하는 그룹이니까 이 이란과 미국이 더 이 긴장이 강화되는 건 아니야? 그런 목적, 아니면 이스라엘과는 관계, 가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흔적은 3월 11일부터 공격하는 3월 15일까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스캇 위트코프라는 중동 특사죠. 그러나 이 중동 특사가 러시아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만나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 스캇 위트코프의 중요성도 거기서 이 사람도 역시 포함됐는데 강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러시아와의 관계 등등 해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문제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알리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트코프라는 사람을 앞으로 미국에서는 모든 외교 정책에서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요.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고 뭐 지금도 골프 친구고 해서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쪽에서 푸틴을 만나고 와서는 푸틴에게 매료당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터커 칼슨 쇼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콜로라도 주 정부 청사에 있는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초상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내리기로 했는데, 이 위트코프가 며칠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너무나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를 딱 그려서 그걸 선물로 했답니다.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하던가요? 푸틴의 초상화도 그린 사람이래요. 그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고, 단순한 이 사람의 목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사업을 하도록, 무슨 뭐 오일, 가스 생산, 뭐 천연가스 선적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거를 협력하는데, 이 사람이 역시 예멘의 후티 반군, 중동 특사니까요. 여기에도 들어가서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것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료를, 이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그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떠한 그 뭔가 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힐러리 클린턴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나에게는 그런 뭐 딸의 뭐 결혼 스케줄 같은 것을 이렇게 개인 이메일로 했다고 그러더니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백악관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무슨 그 팟캐스터 이런 데는 많이 출연을 하지만 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태도 싹 바뀌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태도를 싹 바뀌었어. 근데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저는 제프리 골드버그 씨의 중요한 글들을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애틀란틱의 편집장인.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단지 그래서 뭐 군사 정보 같은 것을 뭐 민간 뭐 이런 시그널 같은 뭐 것을 활용을 해서 했다는 게 그게 뭐가 대수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마이클 월츠 이 사람 이번에 교훈을 얻었겠지.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원에, 오늘은 지금 상원에서 청문회 열리고 내일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텐데, 하원에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뭐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그 일을, 이거는 뭔가 벌을 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 처벌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기자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막 일축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콧방귀 낀 거예요. 푸푸드 이렇게 그 콧방귀를 꼈고, 그래서 이로써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백악관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국무장관, 법무장관, 뭐 국가정보국장, CIA 국장, 그 밖에도 많아요. 여기 이제 재무장관도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사람들. 또 털시 게벌도 말씀드렸죠. CIA 국장도 들어갔고요. 존 클리프트도 지금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 정도의 국가 기밀, 군사 공격을 이렇게 지금 처리할 수가 있는가? 과연 이 행정부가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핫한, 세계적으로 핫한 뉴스입니다. 네, 지금 오늘의 미국 듣고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어제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시는데요. 큰 미국의 방송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이런 것을 했고 하는 것보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섹션,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는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조금 불편하다기보다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방송하면서도 마음에 걸렸어요. 방송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내일은 또다시 이 거짓말 치는
늑대, 양, 뭐 이런 동물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빼고 이 일을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국민에게 국방장관이 후티 반군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언제 거기서 군사기밀을 논의를 했어? 군사기밀을 논의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게 저는 제일 또 놀라웠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기사 자체가 제목이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애틀란틱 편집장이 기사 제목이 트럼프 행정부가 사고로 나에게 전쟁 계획을 텍스트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국방장관이 뭐 그게 언제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기자잖아요. 저널리스트잖아요. 저널리스트인데도 본인의 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는 특종 중에 세기의 특종입니다. 더 자세히 이런 얘기도 했어. 국방장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다른 군인들의 해가 된다던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건 우리 잡지 애틀란틱에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흐무드 칼릴 하면은 남의 얘기 같아. 근데 이 마흐무드 칼릴과 똑같은 일이 정윤서에게 일어났어. 그러면요, 이 정윤서라는 학생은 한국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갔으면 하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3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입니다. 유학생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정윤서라는 학생이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팔레스타인계 시리아 국적의 젊은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생이 받는 것과 같은 지금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계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죠. 너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 들어가서 조심해. 요즘 조심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합법적인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마흐무드 칼릴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친팔레스타인계 시위에서 시위대와 대학교 간의 어떠한 협상을 한 협상 중재자예요. 영주권자고.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첫 아이를 낳을 때가. 근데 지금 구금돼 있잖아요. 영주권자인데도 시위를 주도했다는 그런 이유로. 근데 정윤선 씨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연설하는 학생이 1위잖아요. 이제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전공이 2개예요. 영어하고 젠더. 그러니까 뭐 성별학 이런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을 이제 맨하탄 법원, 컬럼비아 대학교가 거기 있잖아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너무 좋아해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막 광활하게 캠퍼스가 넓진 않지만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던데요. 추방당하게 생겼습니다. 시위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를 한 거죠. 근데 학생들이 팔레스타인계도 아니잖아요. 정윤수 학생이. 그렇게 참여를 했었을 때는 학생들은 거의가 뭐 이스라엘을 싫어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오케이 공격을 받았어.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주권, 보복 같은 것도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막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팔다리가 다 잘라져 나가고 병원을 폭격하고 하는 걸 보면 20대, 10대 말의 학생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동정심을 느끼고 분노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경우일 수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저의 시각에서 짐작을 하는 거지만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시위는 했는데 주모자나 주동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번역한 뉴스로 딱 보시면 굉장히 건조했을 겁니다. 뭐 집단 학살에 공모한 학교의 이 사진을 뭐 사진 이렇게 하고 뭐 적발해야 돼. 이 사람들 나빠 뭐 이런 얘기. 그게 풀어서 얘기하냐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컬럼비아 대학교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뭐 국가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만 친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엄청나게 친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무슨 대학교가 같이 연구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무슨 뭐 이스라엘계가 워낙 부자가 많으니까 대학교 이사진들을 꽉 잡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사이기도 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는 걸 못 막는다고 학교를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돈을 다 빼요. 기부하던 거를 이스라엘계 동료들이.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학교가 그 같은 이스라엘계 동문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굴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저렇게 숨지게 하는 것을 학교가 눈 감고 있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 사진들, 이 사람들 안 돼, 안 돼. 이런 그런 어떤 뭐 전단지 같은 것을 뭐 뿌렸다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위하던 당시에 체포되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나중에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그리고는 이 정윤서라는 학생이 마흐무드 카릴이라는 사람이 체포되고 나흘 뒤에 학교에 있는 기숙사, 부모님 집에 막 뭐 이민 관세국, 국토안보국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수색을 하고 학교에는 아예 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일반 행정영장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영장 같은 것은 법원의 서류도 본인이 꼭 있어서 받아야지만 그게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안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안 나오면 그게 집행되지 않으니까 아예 학교가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영장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학생은 어디 잘 숨어 있어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 집에도 가서 뭐 비자가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데요. 7살 때부터 지금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영주권도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보면은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마흐무드 칼릴도 와이프하고 저녁을 먹고 학교 기숙사로 왔었을 때 막 수갑 채우려고 하니까 나 영주권자다 할 때 그 수갑 채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어쨌든 잡아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때는 영주권자인지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학생도 어쩌면 영주권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 비자가 취소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주권자인데요 하니까 영주권도 취소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배 중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대한민국의 1980년대 직전에 그 시위의 문화도 아닌 것이고 미국에서 2025년입니다. 지금 수정헌법 1조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많은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고도 다 빠져나갔죠. 많은 정치인들을 포함을 해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일련의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 영주권자인 아이빌리그 대학교 3학년 학생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견해로 대학생들을 영주권자인데도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요, 이제 소송한 거 보니까 아니 자신들의 의견과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은 메카시즘을 떠올리게 한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메카시즘? 뭐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있었잖아. 모든 것은요 다 있습니다. 모든 때에 다. 얼만큼이냐? 그리고 그것을 레드라인을 넘게 법적인 뭐에 맞춰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지. 메카시즘이 정말 미국의 흑역사잖아요. 아무나 다 기분 나쁘면 공산주의자라고 잡아 걸고 넘어져가지고 일자리도 잃게 하고 평생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낙인이 찍혀서 뭐 이런 나중에 평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건 메카시즘이 아니고 뭐냐. 지금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흐무드 칼리과 같은 아랍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도계도 그렇고 레바논 태생에 무슨 뭐 비자가 다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정윤서 학생에게도 하마스를 지지한다. 뭐 이런 혐의를 넣은 것 같은데 정윤서 학생이 하마스를 지지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모르죠. 수사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지만 분명한 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심각하게 하는 것을 왜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고 계시든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왔어요. 정윤서 같은 학생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크게 기여할 그럴 그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시라면 그냥 미국에 왔으니까 조용히 뭐든지 복종하면서 나라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를 다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표현의 자유, 지금까지 지켜져 왔었던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의견 존중을 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젊은이로서 컴패션 같은 어떤 연민과 동정심 같은 것, 정의감 같은 것을 느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고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흐무드 칼릴이나 아니면 이 정윤서 씨나 이 두 사람에 적용된 혐의 같은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숨지셨죠. 그분 결국은 그분이 이거는 위헌이야 판사였잖아요. 위헌이야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비슷하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이거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이렇게 건조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미국, 아니면 내 아이가 일하고 있는 미국, 내 아이가 유학을 갈 미국, 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갈 미국에 관한 스토리인 겁니다. 법무부가 이제 베네수엘라 갱단도 있고 갱단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드러나 있고요. 비행기에 태워서 엘살바도르 그 노토리어스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갱단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갱단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추방 절차에 따라야지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걸 설명을 하라 하는데 지금 행정부가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때 버티기를 애매할 때는 하기도 해요. 왜 나의 그 명령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행정부에서. 그게 아니라 뭐 시간이 이미 비행기가 떴고 하니까 그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에게 설명을 해라. 증명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걸 증명하고 그것을 제시를 하려면요. 이거 이런 땐 국가 안보의 위협이에요. 이런 때는 그러면요. 국가 기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버티기를 판사에게 그 설명하는 것조차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스버그 판사잖아요. 공화당에서 막 지금 탄핵하라고 하는. 그런데 어제 항소법원 거기에 대해서 또 연방 판사에 안 돼. 적법한 절차를 하고 보내야지 돼. 심지어 갱 멤버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연방 판사의 판결이었고 이거 우리는 거기에 다른 생각이야 하면서 항소를 했죠. 항소법원에서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의 한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게 그 베네수엘라 갱단과 갱단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그 사람들에게 처우하는 걸 보니까 미국이 2차 대전 때 나치를 내쫓을 때 나치에게 대우하던 것보다도 더 잔혹하게 하더라. 이게 이제 항소법원의 판사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행정부 변호사가 뭐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우리를 어떻게 뭐 나치에 처우하는 그런 뭐 거기에 비교를 하느냐 무슨 소리냐. 하급법원의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전례 없이 그 침해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부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갱 활동을 하면은 전쟁 중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갱단이 국가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 절차 없이 추방하는 것도 맞다. 행정부의 입장은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분 그 사람들이 다 갱 멤버라는 증거의 제시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급격하게 추방을 하느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이미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이 중요하죠. 이 문제는. 다음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이걸 이제 심의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달라지는 미국, 너무너무 달라지는 미국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한국과도 연관이 되고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한국이 이제 겨우 대통령 권한대행 다시 일한 지 하루 됐고 관세 4월 2일이라고 하니까 오늘 3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 신경을 쓰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느낌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관세를 너무 걱정하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걱정을 해서 소비자 신뢰도가 몇 년 사이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예요. 경제에 대한 낙관이 12년 사이에 최저치라고 하면 이게 12년이면 언제예요? 바이든 4년, 트럼프 4년, 오바마 초기까지 그럼 가는 거네요. 오바마 초기가 아니라 오바마 두 번째 임기 시작까지 가는 건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3월 달에 7포인트 이상 내려가서 92.9. 3월 달에 소비자 신뢰 경제가 좀 이럴 것 같다. 이런 게 내려간 게 4개월 연속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2월 달, 11월 달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도 시작이 됐었던 거라는 거예요. 특히 무슨 뭐 사업,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단기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위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거의 10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니까 전체적으로 7포인트 정도 하락할 때 10포인트 정도가 하락해서 이것도 이제 12년 만에 최고다 하는데 딱 하나 하위 지수가 개선됐는데 약간 개선됐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래도 약간 좋아졌답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터키에서 달걀을 수입을 하든 한국에서 수입을 하든 이 계란과 같은 필수품에 너무 이게 이제 비싸니까 뭐 게다 대고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요. 그 한 달 전에는 5.8%까지 가지 않겠어? 하는 게 6.2%. 그러면 바이든 때 최고일 때가 9%였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코비드 때 막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공급망 엉망진창으로 됐었고 하는 그런 때인 거죠. 아무튼 소비자들이 점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안감은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뭐 한 몇십 명 고용하신 분들 한 사람을 더 고용하면 말이야 엄청나게 생산력이 향상될 것 같아. 이런 것 감히 고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감히 고용을 하지 못하고 투자는 더 하겠죠. 이건 직접적으로 돈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위축되니까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고 그런 거.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문제로 가는가? 바이든이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경제야. 경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소수 인종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바이든 대통령처럼 경제 문제에 이제 마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공식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경제가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소비자 심리가 무엇을 결정한다. 결과를 결정한다. 이게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관론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경제 건강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관세. 아직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한국과 연관된 걸 지금 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베네수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민에 관해서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지 되고 괴물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지금 괴물은 베네수엘라입니다.
갱단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저런 갱단, 감옥에 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그냥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추방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오일을 사다 쓰는 국가는 관세를 25%를 붙이겠어. 세컨 핸드 스모킹만 있는 게 아니라 세컨 핸드 관세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건 원래의 관세의 25%를 추가로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만적으로 미국에 범죄자를 보내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베네수엘라 오일 팔아서 돈 못 벌게. 베네수엘라에서 오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요. 중국, 인도.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오일을 수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4월 2일부터 발효될 무슨 뭐 상호 관세, 무슨 관세, 무슨 관세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 미리 어제 이제 현대 그 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루즈벨트 룸이던데요. 보니까 루즈벨트 룸에 딱 등장을 해서 대통령도 있었고 루이지아나의 주지사 또 마이크 존슨 그 연방 하원 의원, 하원 의장이 루이지아나 출신이잖아요. 그런 정치인들과 쫙 등장을 해서 자랑스럽게 내가 미국의 한국의 기업 현대가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제철 공장이 설립됩니다. 근데 210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서 현대가 58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4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일자리가 1,300개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는 기본적인 일자리고 거기 이제 공급망이 있잖아요. 하청 등등 해서 뭐 4,000명 이상이 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대는 뭐가 좋으냐면 엘라바마하고 조지아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철강을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일 것 같아요. 아마 조지아하고 사바나 그 근처에 있는 조립 공장 거기 이제 오픈하는데 개장하는 거죠. 거기 이제 또 정의선 회장이 갈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거 뭐 투자해 준다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 현대와 기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 철강 만들어내고 하면은 다른 미국의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 관세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봐라. 작용을 하잖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대는 어떤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대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뭐 4년 동안 뭐 미국 투자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어제 뭐 이런 약속도 해서 뭐 자동차 생산을 뭐 확대를 하고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팩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등등등등을 발표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관세와 연관돼서는 캐나다가 다른 국가들처럼요. 미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미국에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뭐 유럽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그냥 사소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넘어가 주는 것들까지도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구금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하고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다 독일, 뭐 영국 등등이 했고요. 해서 4월 11일부터 캐나다 국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갈 때 조심해라라는 얘기예요.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그 국가에 뭔가 등록을 해라. 지금까지도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하고 별로 누가 보지도 않고 볼 사람도 없어요. 인원도 없고. 앞으로도 본다면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보겠죠. 반드시 등록을 해라. 그게 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뭐 경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고 뭐 캐나다 어떤 여성 구금됐었잖아요. 뭐 열흘도 넘게.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제 미국에 갈 땐 주의해라.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여행지를 다른 곳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반드시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때는 등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역 갈등이 결국은 그 국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여행 여기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뭐
덴마크도 그렇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무슨 거지 같은 저런 나라 사람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고 연방 하원 의원인데도 핀란드 같은 데서 말이야 미국으로 이민 오면 받아주지 않는데 핀란드 같은 데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섹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적응이 잘 안 된다.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미국의 대학교가 이렇게 권력에 쉽게 굴복하다니요.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인사하면서 얘기들을 해주시네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이 마지막 섹션은 제가 돌고 도는구나. 늘 돌고 돈다는 생각을 뉴스하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이 사람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잘 써먹다가 토사구팽을 할 수도 있다. 뭐 꼭 이 두 케이스가 완전히 거기에 일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의 필요도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중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어제 사임한 우정국장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연방수사국장이 그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테슬라 회사를 겨냥한 뭐 방화 사건이 요즘 많았으니까 이건 정말 심각해요. 앤디 김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연방수사국장이 막 나서서 특별 전담반을 구성을 했다니까요. 알코올, 마약, 무슨 총기 단속국 있잖아요. ABC. 그 국과 같이 해서 특별 전담반을 딱 만들어서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에 불을 지른다던가 무슨 딜러에 해를 준다던가 또 그거 차징 스테이션, 충전소 이런 사건들을 저지르면은 테러리즘이야. 연방수사국 FBI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다. 추적당할 거야. 여러분 추적당할 거고 반드시 잡힐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텍사스의 어스틴에서도 방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지난달 어제 뭐 총체적으로 나온 것 보니까 44% 판매가 이제 뭐 줄어들었다 하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판매입니다. 국내 국외 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동시에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카는 한국의 한국 방송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지금 엄청 많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인터넷에 이런 모든 것도 제가 굉장히 빠른 것을 쓰는데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인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루이스 디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정국장이 어제 사임했어요. 사임한 이유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와 뭔가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우정국 삭감해라 하니까 이 사람 누구보다도 먼저 이만큼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보를 내놔라. 우정국에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일일이 뭔가가 안 되니까 이건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 지금 트럼프의 그 총애를 받는 일론 머스크와 충돌하다가 사임해버린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정국을 상무부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무장관은 우정국을 우체국 총체적인 우정국을 민영화하기를 원합니다. 상무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제 사임한 루이스 디조이가 처음에 우정국장으로 딱 임명이 될 때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몇 년 만이죠.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 전에도 뭐 약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혀 이렇게 우정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오히려 우정국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우정국의 클라이언트이기도 했던 물류회사 사장이었거든요. 물류회사 사장을 우정국장으로 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체부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둔다고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정국이 왜 저렇게 만성적자야. 이 만성적자를 민간 회사에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개선을 해야지 돼. 하고는 지금 우정국이 왜 만성적자야? 하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고 이 사람이 그리하여 75대 우정국장이었거든요. 어제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금 1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내일은 세 번째 오늘의 미국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방송 보내드리고 싶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요. 안개, 운무 속에 그 핑크빛 트럼펫 플라워가 살짝살짝 보이는 게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 구름이 걷히면 덜 예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구름이 걷히니까 거친 나름대로의 쨍쨍함 그런 아름다움이 있네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 채워서 다시 동영상란에 올려두겠고 이 라이브는 여러분들께서 메뉴에서 라이브라고 클릭을 하셔야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많은 것들 좀 볼까요? 우정국장이 얼마나 속 터졌으면 그만두셨겠어요 하는 분들 그리고 티나 김씨 실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고 해김 선생님 미국의 국격이 말이 아니네요. 또 MJ 선생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채팅창에서 일해 주셨나?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눠주셨고요. 제가 이제 빨리 이 생방송에서도 왜 제 얼굴이 막 보여요? 좀 뭐죠? 뭐 여기에 뭐 제 얼굴이 막 나오네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스트리밍 종료. 빠이. 여러분 빠이. 종료.